자, 이 벌칙을 나가는데요.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자, 이 행정벌 총세를 보는데 이 내용은 우리 교재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전체적인 벌칙에 대한 그 윤곽을 잠깐 보죠. 자, 그럼 이 행정벌은요, 행정형벌과 질서벌을 이거 합한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벌이고 행정질서벌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벌, 행정벌 이렇게 공통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행정벌이라고 부릅니다. 이 행정형벌이 있고요, 행정질서벌이 있는데 행정형벌은 징역벌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법원에서 나가고 행정질서벌은 행정관청에서 나와요. 과태료를 행정질서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벌은 징역벌금, 질서벌은 과태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행정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형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3년에 3천이 있고요. 1년에 1천이 있어요. 이게 3-3, 1-1입니다.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죠. 질서벌은 이렇게 되는데 행정벌이란 말은 몰라도 됩니다. 근데 형벌이 뭐고 질서벌의 문제는 꼭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법상 토탈 제재가 다 등장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행정처분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는 등록 취소, 업무정지가 있고 공익행정처분으로서는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소공사한테만 나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공사에게 있고요. 지정 취소는 거리정보 사업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상 토탈 제재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시험에 잘 내진 않는데 병과라는 걸 가끔 묻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의 위반의 행위로 인하여 동시에 나갈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병과라는데 이 병과는 이 그림을 보시면 그냥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라인이 크게 지금 제재가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라인이. 그래서 행정처분과 행정벌로 크게 나눠지고 있고요. 그럼 라인이 틀리잖아요. 그럼 한 건의 위반 행위로 동시에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처분 때리면서 형벌 나가는 경우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죠? 이중등록, 이중수속 기억나세요? 이중자에 걸리면 등록 취소죠, 일단. 그래서 등록 취소고 1-1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과 형벌은 병과할 수 있고요. 행정처분하고 행정질서벌도 이론적으로 병과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같은 행정관청에서 나가지만 이거는 동시에 나갈 수 있다. 이거는. 근데 우리 법령에서는요, 또 하나밖에 없어요. 지정 취소하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때리는 거 있거든요.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운영규정 재정 승인, 변경 승인 안 받았을 때 이때는 지정 취소하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같이 나갈 수 있고요. 라인이 같잖아요. 그럼 같이 못 나갑니다. 그러면 형벌 때리면서 질서벌 나가는 경우가 있느냐? 없어요. 이거는 이중제재 금지 원칙이 위반됩니다. 그래서 같은 벌이기 때문에 같은 라인에 있으면 이건 동시에 한 건의 위반으로는 못 나가요. 그 정도 이해만 해주고요. 징역벌금 같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한 건의 위반이고 나갈 수 없죠? 또는 그랬잖아요. 또는. 그러니까 징역 때리면서 벌금 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일단 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 행정벌을 보는데 형벌에서 하나, 질서벌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각각의 사유를 우리는 이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행정형벌 3년에 3천 갑니다. 교재 지금 347쪽에 있죠. 그래서 이 형벌의 종류로서 3년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사유 이게 금지행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버리는데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 기억나세요? 3년에 3천이었죠.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이자도 3년에 3천이에요. 그러니까 무등록업자, 부정등록자 나머진 전부 다 금지행이에요. 그래서 금지행위 증서중개 매매업 기억나세요? 다음에 직접거래 쌍방대리 다음에 투기주장행위 미등기 부동산 전매 중개했거나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했어요. 그럼 투기주장했다. 그럼 역시 3년에 3천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렇게 시세교란 행위를 냈어요. 그래서 요거 3년에 3천이고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물건에 대한 중개를 제한했거나 단체 구성원 이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3년에 3천이었죠. 그래서 이게 무부예요. 무부, 증, 직, 투, 시, 단. 기억나십니까? 증직 투시단. 3년짜리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가 있죠. 이게 바로 유가강제 방해예요. 그래서 특정 계획에 대한 중개 의뢰를 유도했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를 하지 않도록 했거나 다음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했거나 그리고 특정 계획에 대한 중개를 제한했거나 마지막으로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했어요. 이게 유가강제 방해. 기억납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기억하세요. 무등록업자 3명이죠. 부등록자 3명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지행위, 증서중개 매매업한 자, 직접 거래한 자, 투기 주장한 자, 그 다음에 시세 교란행위 한 자, 단체 구성하여 중개 제한한 자.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유가강제 방해죠. 특정 계획 중개를 유도했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했거나 그 다음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로 강요했거나 특정 계획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을 했거나 정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방해했어요. 그래서 이게 유가강제 방해다. 그러니까요, 요 금지행위 3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무등록업자와 부정등록자만 딱 빠져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 정도. 자, 그래서 3년에 3천짜리는요, 시험에 냈잖아요. 이건 서비스 문제예요. 우리가 무조건 맞힐 수 있습니다. 이는. 그래서 쉽게 이제 기억을 해버린 거고요. 문제는 1년짜리예요. 자, 그럼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로 넘어갑니다. 1년짜리 지역 사유. 교재지금 348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1년에 1,000. 이거는 교재 순서 완전히 바꿔서요. 이건 암기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1년짜리 지역사유는 먼저 이중자 기억나세요? 이중자 걸리면 다 1년이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삼소. 모두 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이 1-1이니까 1이 2중으로 있다. 그래서 이중자는 다 1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음에 우리 양도되어 있죠.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여한 자, 양도대여 받은 자 모두 1년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하게 한 자, 한 자 모두 1년이죠. 그러니까 양도대여 모두 1년이에요. 이거는 엄청 많은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사칭자 우리 2명 있었어요.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가 공인인계사 유서명칭을 사용했어요. 이게 자격사칭이죠. 자격사칭이 있고. 그 다음에 개공이 아닌 자가 공인사무소, 부동산중개 유서명칭을 사용했어요. 이게 명칭, 사칭. 자격을 사칭하든 명칭을 사칭하든 사칭자 2명 다 1년. 아닌 자 기억나죠? 아닌 자 모두 1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공이 아닌 자로서 중삼을 표시 광고한 자. 야는 이제 1-1입니다. 그 아닌 자가 표시 광고가 걸리게 되면 야는 포상금 주는 거죠. 기억납니까? 근데 사칭자는 포상금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닌 자 모두 1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한 거래정보 사업자인데, 우리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했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했거나,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1-1입니다. 그래서 이 정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임시 중개 시스템을 설치한 자. 기억나십니까? 이중사무소와 임시시스템은 항상 같이 다니는 거죠. 1-1이에요. 그래서 1-1이고. 자, 그 다음에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입니다. 비밀 누설죄예요. 그럼 1-1이었는데 이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었죠. 이것이 반의사 불벌죄. 그래서 비밀 누설죄 1-1이었고 마지막으로 금지행위한 자, 매무수거, 매매업, 무등록업자와의 거래, 보수초과, 거짓된 언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기표가 요거 1-1이 이양사칭 표정시비 금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합니다. 1년 동안 이양 사칭이에요. 이양사칭, 정이죠. 시, 비, 금지예요. 1년 동안 이양사칭하는 거 안 됩니다. 표정시비 거는 것도 다 금지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양사칭, 표정시비 금지다. 이렇게 이제 암기합니다. 그래서 1년짜리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해요.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형벌사유 3년짜리, 1년짜리를 다 봤어요. 그럼 한 장을 상 넘기시면 양벌규정이 나옵니다. 양벌규정 350조. 자, 양벌규정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루고 넘어왔는데 개공이 고용한 소공이나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 관련성 꼭 있어야 됩니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징역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그럼 이들은 당연히 징역벌금으로 처벌하고요. 이들을 고용한 개공도 처벌합니다. 이들을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는 그 위반 행위에 규정된 뭘로 처벌한다?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단
개업공사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양벌규정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는데 결격사유에서 공부했죠. 그러니까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 수행하다가 위법 행위를 했다. 그럼 개업은 벌금 처벌하고요. 그럼 개업공사가 양벌규정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았거든요. 이는 결격자에 해당한다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럼 양벌규정이라는 것은 소공이나 보조원이 징역벌금 위반했을 때 개업을 벌금 때리겠다는 얘기니까 형벌에만 적용이 있지 행정질서벌이나 행정처벌에는 양벌규정이라는 게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감 잡고 있어야 돼요. 형벌 위반 행위에만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이게.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형벌, 양벌규정이 있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351쪽에 그 25의 기출문제가 실려 있는데 약간 특이했습니다. 이 문제가. 잠깐 한번 볼까요? 틀린 한번 보죠.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그랬죠? 자, 그러면 기억입니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사예요. 이중 등록이죠. 이중 등록 1-1. 넷입니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경우에요. 직접 거래는 3-3. 다음 디귿입니다.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임시 시스템을 설치 1-1. 다음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 없어요. 이중자에 걸렸죠. 이중소 1-1. 다음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예요. 이거 3-3이죠. 무등록업자죠. 그럼 지금 법정이 같은 게 기억, 다음에 디귿, 리을. 그죠? 기억, 디귿, 리을이었고 또 직접 거래, 니은과 미음, 무등록 중개업이 3-3으로 갔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2번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풀어낼 수 있어요? 이것도 못 풀어내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나한테. 시험 문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벌은 여러분들이 다 맞춰버려요. 쉽게 맞춥니다. 자, 이제 과태료 넘어가죠. 이 과태료도 지금 매회 출제하고 있고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내는데 제일 잘 내는 게 과태료는 고맙게도 부가권자와 대상자예요. 그래서 그 사유보다 부가권자와 대상자 이자를 제일 잘 묻는데 우리는 사유도 암기 물론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거든요. 이건 대상자별로 나눠서 기억합니다. 우리 교재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먼저 거래정보 사업자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500만 원 맞고 운명하셨다예요. 운명. 운이 뭐겠습니까? 운영규정 제정 승인 안 받았거나 변경 승인 안 받았거나 운영규정에 미반에 운영했을 때 우리 운영규정 지정을 받게 되면 몇 개월 내에 지정 승인 받아야 돼요? 3개월. 3개월 내에 받게 되는데 안 받았잖아요? 500만 원 과태료고 거래정보 사업자가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소속공무원의 조사검사에 불응하거나 기피했어요. 그러면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죠.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 감독상 명령이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자는 500만 원 맞고 운명하셨다고 기억합니다. 암기패 운명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인인증서협회가 있죠. 협회는 대충 돌려지면 50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공시해야 됩니다. 이 공시 몇 개월 내야 돼요? 3개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3개월 내에 나가는데 안 나갔다. 그 다음에 협회가 명령자 들어가는 거 있죠. 명령자 들어가는 거 위반하면 다 500이에요. 개선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시정명령이 있고 감독상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럼 협회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다. 명령자 들어가는 거 위반하면 전부 500이에요. 다음에 금융감독원장한테 이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검사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만약에 불응했잖아요. 그래서 협회가 금융감독원에 조사검사에 불응했다. 그럼 역시 500만 원 과태료고. 다음에 임원이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럼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 징계 해임 요구를 불응했잖아요. 그럼 역시 500만 원 과태료. 그래서 협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암기표 어떻게 돼 있냐면 공시명령 징계로 돼 있어요. 협회는 공시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징계 먹는다. 이렇게 해요. 공시명령 징계. 근데 협회는 별도로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협회에 대한 유일한 제재가 뭐예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다른 제재가 없습니다. 협회는. 그래서 500과. 자, 그럼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500과가 있죠. 그래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 우리 광고 플랫폼들 운영하는 업체들 이게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로 이해하시라고 했는데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국토부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했어요. 그럼 500만 원 과태료고 그 다음에
조치, 확인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불응했다. 그러면 이때는 500만 원이 갔죠. 그럼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요. 거래용모 사업자는 과태료 누가 부과징수하겠어요? 당연히 국장. 그 다음에 협회도 국장.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도 국장. 맞죠? 이렇게 되고 다음 또 500만 원. 여기서부터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공이나 소공은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야 되죠. 그럼 연수교육을 기한 내에 받지 않았다. 500만 원 이하와 틀어줘. 되게 쓰게 맞습니다. 이건 시도의사가 부과징수하겠죠. 연수교육 실시권자가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의사가 부과징수하고 아주 잘 냅니다. 이해 꼭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되는데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올해 물어볼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거.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개공이에요. 그럼 이거 500과 맞죠? 근거자료 제시하는 500과죠. 요 행위를 소공이 하면 어떻게 돼요? 소공, 자격, 정지. 개공은 500과. 그러니까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다. 개공이 500만 원가 들어옵니다. 이거. 그리고 설명 근거자를 제시 않았다. 역시 500과예요. 다음에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인자 있죠. 존다과에 기억나시나요?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게 부동산 거래소에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죠. 이거. 존다, 과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럼 이거는 과태료를 누가 부과징수합니까? 당연히 등록관청이죠. 그래서 이 점 꼭 기억해두시고 요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부당한 표시 광고한 자는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줘야 안 줘요? 부당한 표시 광고한 자 포상금 줘야 안 줘요? 예? 아니 우리 암기하지 말고 이해 바탕이 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포상금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거나 기소 유예 처분이 있어야 되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공소 제기나 기소 유예하려면 형벌 사유에 해당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징역 벌금에 해당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당한 표시 광고는 500과잖아요. 과태료를 검사가 때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당한 표시 광고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미 기출에서 한번 물어봤죠. 헷갈리면 안 됩니까?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했을 때 포상금 밀리는 거죠. 그건 1-1이었으니까. 이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500만 원 이하와 과태료 사유 이해를 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100만 원 이하가 들어갑니다. 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역시 교재 순서와 완전히 뒤바꿔서 나갑니다. 완전히 뒤바뀌어서 100만 원 가지고 어디서 보자겠어요?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 그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는 영등포 휴게소 보자입니다.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 영이 아니고 명이죠. 개공이 명칭을 위반했다. 다 100과예요.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는 안 썼거나 중개인이 공사사무소 명칭을 썼거나 우리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죠. 그럼 중개인은 공사사무소 명칭을 쓰면 안 돼요. 원래 중개인이 이거 쓰면요. 이거 사칭이거든요. 근데 현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명칭 위반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5개 광고물 있습니다. 5개 광고물 기억나시죠? 5개 광고를 뭘로 읽으셔야 된다고요? 간판. 간판은 성명 쓰라고 했죠? 성명을 쓰지 않았다. 허위 표기했다. 그럼 전부 다 이거 100과예요. 그래서 명칭 위반 다 100과. 다음에 등록 취소하면 등록증 반납하시라고 했죠? 며칠? 7. 안 하면 100과. 이거. 정지처분 시에는 반납 규정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표가 아니고 표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 중개사물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명시할 사항이 뭐였냐면 공통적으로 명시할 거. 광고 나갈 때 언제나 이제 명시할 게 그게 뭐였냐면 성명이 소연이라고 그랬죠? 성명, 소연 등. 이게 나가야 돼요. 성이 뭐야? 성. 성명. 개공의 성명이죠. 법인 대표자의 성명이고 명. 명칭. 소재지. 사무소의 소재지도 연락처고 등. 등록번호. 이걸 사업자 등록번호다, 개설 등록번호다? 개설 등록번호예요. 우리 사업자 등록증이 게시에서만 나오죠? 개설 등록번호지 사업자 등록번호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 광고 나갈 땐 더 나갈 게 있죠? 이거 말고도 인터넷 광고할 때는 그거였습니다. 종갓집이면 가서, 종가면 거소, 총, 사용, 가능, 방방 개수와 기억나요? 주차 관리비를 체크해라. 이거 들어본 적은 있죠?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종이 뭐겠어요?
종류, 물건의 종류, 가격, 면적, 거래 형태, 매매 교환 임대차, 거래 형태. 소가 뭐겠습니까? 소재지, 물건의 소재지죠. 요 소는 사무소의 소재지. 그 다음에 이거 총층수, 사용, 승인일, 입주, 가능일. 그 다음에 방개수, 욕실의 개수죠. 방향,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차, 대수. 그 다음에 관리비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거꾸로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이거는. 여기에 건물의 경우 구조 나가라는 얘기 있다, 없다? 없다겠고,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이거 들어가는 얘기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거꾸로 기억하자고 그랬고, 중개보조원 광고할 때 명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위반했다. 모두 뭐예요? 백과.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뭐예요? 백과. 개공이, 광고를 위반해도 백과.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하면 1-1. 아닌 자가 광고다 걸리면 1-1. 이렇게 이제 기억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신고 위반 전부 다 백과라 그랬죠. 신고 위반, 휴업 신고, 폐업 신고, 기간 변경 신고, 재개 신고 위반했다. 백과. 100만 원 가져오고. 개시 의무 위반. 백과. 우리 개시 5가지 해야 되죠. 등, 자, 보, 수, 사. 이거. 개시는 꼭 명심할게요. 원본이라는 거죠. 개설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이때 소공자격증 원본 포함이죠. 다음에 이제 보증관계증서, 다음에 보수표, 사업자 등록증이었죠. 그러니까 등자보수사 이렇게 이제 암기하자고 했고요. 그럼 개시 의무 위반 100과 이렇게 되고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했어요. 이전 신고 10일 해야 되죠. 역시 100과. 그래서 신고 위반 다 100과. 이거 이렇게 됐고. 보증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본을 미교부였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제 100과. 근데 보증을 아예 처음부터 설정 안 하고 중개 업무 시작하면 이거 의뢰인 보조치 위반했죠. 보증 미설정 업무의 시는 의뢰인 보조치 위반은 뭐라고요? 임취.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증은 설정을 했으나 설명을 안 했거나 사본 교환하면 이땐 100과. 그 다음에 자격 취소하면 자격증 반납하셔야 돼요. 며칠 내? 7일. 자격증은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 내셔야 된다고 했어요. 사유서 안내도 100과. 그래서 영등포, 휴게소, 보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암기를 하고 쉽게 기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00과 사유 이 정도. 자, 그래서 이제 행정질서벌 사유를 전부 다 봤는데 이 행정질서벌에서는 제일 잘 물어오는 게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는 356쪽의 맨 마지막에 있죠, 지금.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부과권자 이건데 거래정보사업자 협회입니다. 이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예요. 이자는 누가 부과 징수한다? 국장. 다음에 자격증 미반납자하고 연수교육 받지 아니한 자예요. 기한 내. 이자는 누구? 시도지사. 나머지 중개업무 관련 대응에 대한 과태료는 당연히 등록관청이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과태료도 말이에요.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부과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정해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교재 다시 앞으로 가면 기준금액이 지금 500만 원 이하서부터 쫙 있지 않습니까? 거기 353쪽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별 기준 이렇게 돼 있죠. 찾았어요? 그래갖고 그거 각 사회별로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이게 과태료 기준금액이에요. 그러면 기준금액을 정해주고 이 기준금액에서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2분의 1 법인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대. 이때 가중을 하더라도 500만 원, 100만 원을 추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거 2분의 1 법인에서 가감이고요. 가중하더라도 500만 원, 100만 원을 절대 추가할 수 없다. 그러면 이 과태료 기준금액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암기한다, 포기한다. 과태료 기준금액 우리 포기하자고 그랬죠? 깔끔하게 포기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깨끗하게 포기합니다. 6개월, 3개월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업무정 자격증 기준기간 그건 기억하는데 과태료 기준금액은 암기 못합니다. 깨끗하게 포기하자고요. 자, 그럼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과태료 가중강경이 있다는 거. 2분의 1 법인에서 가중강경이다. 감 잡았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과태료까지 다 본 뭐예요? 그럼 문제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요. 356쪽의 문제. 거기 30회 때 기출문제였어요. 다음 중 공인인사 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를 했어요. 가장 큰 경우는
이거는 부가 기준금액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거는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볼까요? 1번입니다. 공제업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요. 공제업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거 명령 위반이죠. 협회죠. 500과죠. 기준금액은 400만 원이에요. 그거. 다음 2번. 휴업한 중개업에 재개신고를 하지 않았다. 재개신고 위반. 신고 위반이죠. 100과. 100과. 기준금액은 20만 원이죠. 중개사무소를 이전 신고 안 왔어요. 이전 신고 10일 해야 되죠. 역시 신고 위반이죠. 100과. 그럼 정답 1번 나왔네요. 벌써.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았어요. 게시 의무 위반이죠. 그럼 역시 100과. 100만 원과 들어오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5번. 휴업기간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거 신고 위반이죠. 역시 100과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정답 1번이죠. 예, 고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액을 몰라도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했는데 참고 우리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기준기간이 있었죠.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기준기간이 있었는데 6개월이냐 3개월이냐 이게 있었거든요. 이거는요 국토부령에 있어요. 이 기준은 6개월인지 3개월인지 국토부령에 세부 내용이 있어요. 근데 과태료 기준 금액 있죠. 과태료 기준 금액은 이거 돈이죠. 돈이니까 대통령령에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령이냐 국토부령이냐 반드시 암기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몇 가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거 참고해 두세요. 업무정지, 자격정지 기준기간은 6개월이냐 3개월이냐를 말하는데 이것은 국토부령에 있습니다. 근데 과태료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에 있어요. 이건 돈이기 때문에 국토부령이 아니고 참고해 두세요. 이 정도.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형벌과 질서벌을 다 봤습니다. 그래도 형벌하고 질서벌은 우리 행정처분보다는 훨씬 낫죠. 나만 난가? 훨씬 쉽게 기억해요. 형벌하고 질서벌은 여러분들이 절대 안 틀려요. 다 맞춰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이제 부동산거래신고법으로 들어갑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연한 법률. 자, 이제 부동산거래신고법으로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한한 법률은 출제 비중이 6개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이른바 규제에 속하는 것들, 규제에 속하는 것들 한꺼번에 쫙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이것이 공법적 색채가 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근데 우리는 실무 가시면 이거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두셔야 되고요. 여기선 주 골자가 그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있죠. 실거래가 신고제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도입이 됐죠. 그래서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들어온 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들어왔죠. 작년에. 그래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신고나 허가 의무가 발생되고 있어요. 외국인 취득 신고 허가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허가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첨가를 더 한다면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도 포상금제가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법적 색채가 아주 짙고요. 개별적으로 암기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려워요. 전체 출제 비중은 약 15% 정도. 15% 하면 몇 개? 6개예요. 6개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이쪽 부분, 지금서부터 지금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득점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당락이 결정된다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80점 이상을 득점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공인중개사 법령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은 전체 출제 비중이 약 70% 정도 되거든요. 법령 쪽에서. 그럼 70%면 지금 28개 아닙니까? 28개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실수를 4개 정도 한다고 가정해보죠. 법령 쪽에서. 법령 쪽에서는 많이 안 틀려요. 근데 여기서 많이 틀리고 넘어오면 회복할 길이 없어요. 이분은 공부 더 하셔야 돼. 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의 다 맞춰버립니다. 그러면 24개 정도를 맞춰야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8개를 더 맞춰야 되죠. 그래야 32개 아닙니까? 그래야 딱 80점이 되는데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요거 부동산 거래 신고된 법률에서 6개예요. 그럼 실무 쪽 남아있는데 실무 쪽도 그럼 15% 6개란 얘기네요?
맞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12개 중에 8개는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여기서 내가 득점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내가 내 당락을 결정하고 있죠. 1차 과목을 100번 합격해도 자격증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안 준다고 그랬어요. 2차를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2차를 통과하자면 무슨 과목을 득점해줘야 된다? 중개사법을 득점해줘야 돼요. 그럼 중개사법을 득점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되죠. 맞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쪽 부분을 공략을 해줘야 되고, 특히 최근 시험은 이 실무 쪽이 있죠. 실무 쪽에 지금 민법하고 딱 겹쳐 있거든요. 뭐 북미유기주권 장사법, 주임법, 상위법, 실명법 이게 딱 겹쳐 있는데, 이쪽 겹친 부분을 너무 어렵게 내고 있어 지금 우리 쪽에서. 그래갖고 이쪽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내 당락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주시고요. 2차만 하신 분들도 이쪽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주세요. 법령 쪽은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맞춰버려요. 요거는. 근데 이쪽이 조금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쪽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이해해 두시고.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먼저 줄기부터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줄기부터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 순환 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줄기를 쫙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에 핵심 요약 과정 나가면서 이제 조금 더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되고, 7, 8월 달 문제풀이 과정 나가면서 이론 요약을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론 요약을 하면서 핵심적인 정리를 딱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론적인 정리는 끝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기본서 들어갑니다. 그 366쪽에 지금 총칙이 등장했는데 법의 제정 목적이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제정 목적은 내지 않습니다. 이런 건 그러니까 참고만 해두는데,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니까 부동산 거래세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이바장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뭐 이 용어의 정의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법이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이 쓰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만 얘기합니다. 이른바 협의의 부동산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을 말하고 부동산 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부동산 등이란 말은 토지 건물 외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두 가지가 들어가요. 그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분양권과 입주권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등이란 표현은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을 말한다. 이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거래 당사는 당연히 매도인과 매수인을 말하고 외국인 등을 포함하겠죠. 그래서 외국인을 당연히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고, 외국인 정의는 요거는 이제 외국인 취득 신고 허가제를 하면서 외국인의 정의를 그때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 한 장을 싹 넘기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등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서는 출제 비중이 약 2개 정도, 기본적으로. 그래서 2개 정도 출제할 걸로 일단 보고 있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서는요, 실거래가 신고제인데 어떤 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고, 당연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파트로 나눠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은 거기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 계약은 다음과 같다. 그래가지고 1호 부동산의 매매 계약 신고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라고 그랬죠. 그럼 토지 건물 매매 계약 신고하라는 얘기죠. 매매 동그라미 치시고 부동산에 밑줄 그시고, 다음에 2호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그럼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밑줄 그시고, 그러니까 8개 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3호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관한 지위의 매매계약이라고 역시 매매 동그라미 치시고, 1번입니다. 위 2의 계약을 통하여, 즉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것에 매매계약을 했다. 그럼 거래신고 하셔야 돼요. 그럼 동그라미 1번 말미에 뭐라고 메모되어 있어요? 분양권. 동그라미 1번이 분양권이에요. 그럼 분양권 매매계약했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하라는 얘기죠? 이 얘기고,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이 법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거예요. 그럼 말미에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어요? 입주권. 입주권이라고 메모하세요.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계약의 종류는 무엇뿐이다? 매매. 그럼 매매 계약 신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지상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입니다. 이건 대상이 아니다. 교환 계약도 대상이 아니다. 다음에 경매로 취득한다. 대상이 아니다. 판결로 취득하는 것도 대상이 아니다. 오직 주거나 사나 뭐다? 매매. 매매 하나입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물건은 네 가지로 기억하는 거예요. 물건은 네 가지다. 일단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입니다. 그럼 이 토지 건물이라면 이거 면적을 따진다 안 따진다? 불문이에요. 이거 지분 거래 포함되는 거 맞아요? 지분. 그럼 토지 건물에 대한 지분 거래를 한다. 그럼 이때는 신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건물 매매 계약 다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취득 할수 권리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토지 건물에 대한 공급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분양권이에요. 그럼 분양권은 일단 감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게 주택 분양권이든 토지 분양권이든 OP 분양권이든 상가 분양권이든 이거 전부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택 분양권만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 분양권이든 토지 분양권이든 OP 분양권이든 전부 다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입주권은요. 정비법 여러분들 공부하십니다. 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계획이거든요. 그게 이제 입주권이고 빈집법이 있어요. 빈집 및 수기주택 정배원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러니까 이건 사실 지금 입주권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건 사실상 분양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지금.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떨어졌거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들어갈 건물과 대지가 특정이 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특정이 되었으므로 이건 사실상 중개대상물 관점에서 보면 중개상물이에요. 분양권입니다. 맞죠? 이거 시험에 이거 물어볼 일은 없는데 참고사항입니다. 우리가 중개대상물 파트에서 입주권 공부한 적 있죠? 이게 중개대상물 파트에서 분양권은 중개상물이라고 그랬죠? 동호수가 지정이 됐거나 분양계약에 체결된 후의 것은 분양권이라고 그랬죠? 근데 입주권은 뭐였냐면 이거는 일단 중개상물이 아니라겠어요. 왜 아니라겠냐면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라고 그랬죠. 그럼 들어갈 집이 정해진 거 안 정해진 거예요? 안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그랬죠 이거.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분양권을 이 입주권을 중개대상물 파트에서 물어봤다. 그럼 이거 중개상 무리라고 해야 돼요 아니라고 해야 돼요? 무리라고 해야죠 이거는. 선정된 지위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선정될 수 있는 지위가 아니고. 맞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중개대상물 파트에서 물어볼 일이 없어요. 없는데 이해는 해두셔야 돼요. 이제 공부가 탄력을 받아가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문점이 생기거든. 이런 쓸데없는 것들.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해두세요. 선정된 지위를 했으니까 이거는 어느 집에 들어갈지가 특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양권의 성격을 띠깁니다. 그러니까 중개상 무리라는 게 맞죠. 사실은. 자, 그럼 그 정도 참고하시고, 그럼 이 네 가지에 대한 매매락에는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8개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 8개 법에 따른 공급계약. 그럼 이 공급계약은 최초의 분양계약을 말하죠. 그러니까 최초의 분양계약을 했다. 그러면 거래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공급계약인데, 그럼 이 8개 법이 있어요. 이 법이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그 다음에 건축물에 분양을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다음에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빈집 및 소규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으니까 8개 법이 있는데 이 8개 법에 따른 토지 건물에 대한 공급계약을 했다. 그러면 거래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분양계약을 했잖아요. 토지든 또는 아파트든 이거 분양계약을 하면 거래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8개 법을 암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네? 암기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냥 시간이 남아서 난 미치겠다 하는 분은 암기하시고 그냥 이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법에 따른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 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내면 일단은 매매 계약이 하나만 거 명심해야 되죠. 그다음에 물건은 몇 개? 4개.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무슨 법에 따른 공급 계약이라고 나온 거예요.
무슨 법에 따른 공급계약. 이렇게 하면 일단은 이건 거래신고 대상으로 잡아야 되죠. 일단 그렇게 이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법에 따른 토지 건물의 공급계약, 토지의 공급계약, 건물의 공급계약 이렇게 나오면 일단은 이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6개 법을 공부하는데 그 6개 법이라는 게 지금 국토교육법이 있죠. 국계법이 있고 우리 공법에서는 국계법이라고 해요. 국토교육법이라고 해요. 국계법 좋습니다. 국계법. 그 다음에 또 정비법이 있고 맞죠? 도시개발법도 있고 맞습니까? 주택법도 있고 건축법도 있죠. 또 하나가 농지법. 지금은 6개 법을 공부하는데 원래 15회제는 공법이 9개 법이었어요. 9개 법이었습니다. 너무 많다 그래갖고 줄인 거예요. 지금 줄인 겁니다. 그러면 6개 공법에서 공부하는 법 중에 3가지가 들어가 있죠. 지금 도시개발법 들어가 있고 맞습니까? 도시개발법 들어가 있고 정비법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주택법도 들어가 있죠. 그러면 건축법이 빠져 있죠. 근데 시험에서 건축법에 따른 공급계약 이렇게 냈잖아요. 이렇게 내면 이거 시험지 확 찢어버리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건축법을 공부했지만 건축법에 공급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그렇게 낼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계약이 들어가 있는 법 8개를 다 집어넣어놨거든. 그러니까 다른 법에 따른 공급계약 이렇게 낼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그러니까 무슨 법에 따른 공급계약 그러면 이제 맞는 걸로 가는데 다만 주의할 점이 그거예요. 8개 법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내는 거예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의 매매계약이라고 낸 거예요. 이것은 O예요, X예요? O죠. 결국은 건물의 매매계약이죠, 이거.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8개 법을 암기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만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신고 대상 계약이냐 아니냐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 잡고 있어야 돼요. 매매 계약이 하나다. 그리고 8개 법에 따른 공급 계약이 들어가 있다. 그 정도. 자, 이제 요걸 할 때가 됐어요. 다른 제도와의 관계. 교재 369쪽의 맨 밑에 다른 제도와의 관계란 말 나와 있죠. 자, 이거 잠깐 이제 짚어드리는데 우리 지금 일순을 하신 분은 이걸 들어봤는데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어요. 만약에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여기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았거든요. 그럼 허가증을 받으면 매매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해도 되는가? 이 문제가 있죠?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것은 실거래가 노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럼 실거래가 노출 목적이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이거 사전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노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허가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매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이제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허가증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신고 들어가야 돼요. 매매라면 거래 신고 하셔야 되고 다음에 이번엔 농지예요. 그럼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농취증을 받은 농지의 매매계약이었습니다. 농취증을 받은 농지의 매매계약. 그러면 이거 거래신고 또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죠.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역시 해야 됩니다. 농취증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농취증을 받았을지라도 이거는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농취증 발급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시, 구, 읍, 면장. 군수가 빠지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시, 군, 구청장. 일부 겹치긴 하지만 관할이 틀리죠 지금. 그러니까 농취증 받았을지라도 매매계약을 하면 거래 신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 주의해 주시고 다음 이제 외국인. 우리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신고 허가 의무가 있죠. 그럼 외국인이 외국인 취득 신고를 한 거예요. 외국인 취득 신고를 했다. 그럼 외국 취득 신고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답 못하나? 외국인 취득 신고 예를 들어서 국내 부동산을 외국인이 매매로 취득한다. 그럼 이 외국인은 외국인이니까 특례에 따른 외국인 취득 신고가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거든요. 이게
그럼 매매로 취득했을 때는 외국인 취득 특례에 따른 신고가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는데 외국인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취득 신고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외국인 특례에 따른 신고는 이거 60일 내에 하게 돼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30일 내에요. 그럼 이게 짧으니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외국인 특례에 따른 신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습니까? 이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을 중개업법 시에는 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제도가 들어왔을 때,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들어왔을 때는 이 내용을 잘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최근 시험에는 잘 안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는 꼭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제가 겹치는 거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해해 두시는데 그냥 간단하죠. 뭐 토지거래 허가증 받았어요. 매매라면 거래 신고 다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농취증 받았어요. 매매라면 다시 해야 돼 안 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버리면 외국인 특례에 따른 신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최근에 묻는 건 이것뿐이에요. 외국인. 됐습니까? 요게 바로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369쪽 맨 밑에 있는 그 다른 제도와의 관계 바로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뒤에 나오지만 외국인이란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받았잖아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하면 필증을 받으면 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죠. 계약서 검인이 의제되고 있죠.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신고 대상 계약, 다음에 다른 제도와의 관계까지 다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넘어가야죠.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로 들어가는데 거기 교재 370쪽입니다. 지금 법제 3조가 실려 있는데 그냥 깔끔하게 쉬었다 할까요? 그러죠. 뭐. 잠깐 쉬었다 하죠.